지난주는 이제 인권이 확장돼가는 이런 거라면은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봐서 인권이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그럼 누가 인권을 침해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딱 샥. 예. 지난주에는 세계인권선언 1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계인권선언 2조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컨대 인종, 피부색, 남성이나 여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어느 민족 출신 또는 사회적 출신의 높고 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그리고 혈통이나 가문, 그 밖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떤 식의 구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언문을 보고 이제 1948년 12월 10일 날 이 선언이 발표가 됐잖아요. 과연 그러한가?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딱 보시면 이제 이슈들로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키즈 존 하면은 이제 이제부터 질문을 하려는데 질문을 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지부장님 노키즈 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밥벌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소에는 저기 이제 나온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기 이제 어린이가 차별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출산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17%가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거고요. 나머지 72%가 어떤 거냐면 인식조사를 했는데, 예,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있다. 예, 그러니까 노키즈존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한참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제주도에 가면은 노키즈존. 근데 그게 사람들 만족도를 보면은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거. 근데 이게 그러면 여기서 어떤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가라는 게 이제 방금 지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아동의 인권과, 그리고 또 하나는 업주의 뭘까요? 영업 자유에 이게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인권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하나의 또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걸 차별 행위로 규정을 하고 개선 권고를 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인권의 공식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A는 B에게 X라는 이유로 Y라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A는 권리요구 당사자 그룹이라고 하면 B는 국가잖아요. 개인한테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가, 제한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거는 차별행위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업주의 자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진 않은 거죠. 거부하면은 그걸 뭐 이렇게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돼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인식으로서만 그냥 이거는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것이 17% 그리고 여전히 71%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입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좀 인권을 말한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뭐 위에서 내려오는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안티고네에서 얘기했던 자연법처럼 하늘의 법이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영역이 뭐냐면은 컨템포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시대성의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인권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또 이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자기의 헌법상에 보장하고 있는 자기 영업의 자유, 뭐 이런 자기 재산에 관한 자유가 침해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과연 이게 인권인가? 그게 인권인가라는 걸 한번 이제 계속 고민거리로 이제 남겨두면서 이제 계속 질문이 이래요. 계속 고민거리예요. 이게 인권인가? 이런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 그 다음은 요거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 이거 영화 보고 진짜 눈물 쭉쭉 흘리면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영화 강동원이 참 네, 사형수로 나와요. 여기서 사형수로 나오고 이나영이 변호사로 나왔나요? 예, 저도 하도 본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소설도 공지용 소설도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소설하고 영화가 있는데 사형제에 대해서는 혹시 선생님 혹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오시자마자 질문해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법상으로는 아직 사형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집행을 안 하고 있었다는 없어지다시피 있다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어떨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아, 필요하다. 네. 필요할 때도 간혹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사형 유명무실해지는 것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형제가 폐지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측지에서 그러십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는 너무나 큰 결단인데 이제 그것을 개개인에게 하는 거니까 국가가 네. 그건 너무 돌이킬 수도 없이 큰 결단이라서 함부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벌이라 하더라도 그냥 사형제는 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두 분한테 여쭤봤는데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근대 국가가 되면서 어쨌든 법치주의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근대 국가가 되면서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우리가 개인의 보복을 국가한테 위임을 해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사회계약론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자유를 일부 반납하고 국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사회계약론인데 그래서 사형제에 관련해서 1997년 12월 며칠이야? 컨닝 좀 할게요. 12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24명인가 8명인가가 이제 사형을 당하고 그 이후로는 사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 영화에 그 강동원이랑 이제 이나영이 나오는 대사를 얼핏 기억해 보면은 대통령이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됐대. 근데 사형에 처해졌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강동원이 이제 여기 나온 주인공이 그 범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누명을 써서 사형을 당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에서는 그 어쨌든 국가가 형벌을 대신해줘요. 보복을 대신해줘요. 형벌이라는 게 이제 누군가의 그 보복 행위를 국가가 대신해주는데 근데 사형이라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거는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근데 특히 이제 선생님 얘기하셨던 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에 대해서 우리 개개인이 나의 자유를 반납하고 국가에게 위임해 줬습니까? 권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의 자유를 반납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위임을 했으면은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이니까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 선생님들은 다 동의를 하셨나요? 못 하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 강화문에서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 겨울 강화문에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이제 보면은 우리는 누구도 그 계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국가라는 그 어쨌든 체제 그 정부라는 거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뭐 탄핵이 이루어졌던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형제 문제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국가 권력이 과연 그 내가 내 자유를 반납할 만큼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봤을 때 우리 역사상에 보면은 인혁당 사건이라든가 통역당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부당한 죽음들이 나왔죠. 국가 권력에 의한 죽음들이 나왔고 그 종로 5가에서 이제 인권단체 쪽에서 일을 할 때 그 모임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형제 폐지하는 모임들인데 거기 누가 오셨냐면은 대부분 이제 그 사형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피해자 가족들이 왔어요. 와서 이 사람들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원한이라든가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형벌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를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분은 자기네들이 실제로 흉악범죄에 의해서 그 자기네 가족이 이제 가족을 잃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형벌의 목적은 교화의 목적인 거지 이 사람을 사회에서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분들이 얘기하셨는데, 근데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물리적 거세뿐만 아니라 이제 저 시읒상기역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막 여기까지 이제 막 이제 올라오는 일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 체계 안에서 사형제라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건 한번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컨템포러리한 상황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년 이상이 되면 실질적 그러니까 법률상의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니라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인권 이사회에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그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 5년에 한 번씩 인권 보고서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다가 각 국가마다 이제 그 UPR이라고 해서 유니버셜 페어리딕 리뷰라고 해가지고서 5년마다 올라가는 게 왜 그러냐면은 각 나라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17년 9월에서 10월까지 보고서가 올라갔었어요. 그럼 그 5년 주기면은 올해가 이제 그 UPR 보고서가 올라가는 해거든요. 그래서 막 작년에 막 국가에서 법무부에서 인권정책 기본법 만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난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유엔 인권 이사회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 인권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뭐 이제 계속 정권도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보고서를 올리고요. 하나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 개 보고서가 동시에 받아보고 그걸 이제 비교해 가면서 계속 이제 이걸 이제 이슈화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형제는 이것도 여전히 좀 지난 이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좀 담아봤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어떠십니까? 저는 병역 거부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에서 꼭 병사가 필요한 상태니까 아무튼 병사는 필요한데 네. 한 명의 양민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주는 순간 그 병역 제도에 대해서는 그게 허물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은 들기도 하고요. 뭐 군대에 가기 싫어한다는 대다른 한정은 다 그럴 거예요. 진짜 애국심을 똘똘 잃는 사람 아니죠. 근데 그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기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찾는 그런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걸 좀 필요하다는 건 느껴요. 네.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거기를. 사전에 교육받고 왔어요. 뭐 특강에 기억난 거는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해야지 오히려 더 사고도 안 나고 그럴까. 네. 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어떤 게 핵심이냐면요. 양심적 병역 거부도 이제 다음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신체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국가가 임의로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한을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분단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18년 6월 28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가 그동안 있었죠, 여러 가지. 최초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오태양 씨. 그 사람이 왜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을 하신지 아시나요?
예, 불교적 가치를 가지고 살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해서 그 사람이 양심의 병역거부자를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여호와 증인 신도들을 이제 받았는데 2018년 6월 20 며칠이야? 8일 날. 28 욕인데 아까 28 또 얘기하셔서 예, 어쨌든 그날 뭐 어떤 판결이 처음 나왔냐면은 종교 외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서 이유가 뭐였냐면은 아까 이제 대표님 얘기하셨던 우리 법률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위원회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이제 논쟁이 많죠. 또 이제 그러면은 군대는 누가 가냐, 소는 누가 키우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 갈 사람 갑니다. 그렇게까지 신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 흔치 않아요. 흔치 않고 예, 그렇게까지 신념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 흔치 않고 그러면은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할 때 논쟁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군대 간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이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양심이라는 용어에 대한 혼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 이제 도덕 컨닝 좀 할게요. 옳고 그름 선악의 구별에 관한 이제 개인의 뭐랄까 도덕적 의식이나 아니면 감정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사전에 하는데 법률상의 양심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종교라든가 어떤 뭐 신념, 가치 뭐 이런 걸 통해서 내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기 가치를 이제 그 법률상의 용어에서 양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2018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편집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관이 이제 조만간에 내년부터 이제 막 바뀌겠죠. 그 판결이 또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2018년 예, 이때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물어보기가 좀 여기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해당 되시는 분들한테 살짝 물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가능? 네. 간단하게. 이걸로 할까요? OX로? 오. 예. OX로 하셔도 돼요. 이게 왜 논란이냐면은,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다시 이슈가 됐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인권 할 때 68혁명 당시에 그때 이제, 나도 낙태했다라고 했던 사람들 제가 누구누구 했는지 말씀드렸었나요? 뭐, 시몬드 도부부아르라든가 프랑스 아주 사각이라든가 뭐, 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해서 기껏 해가지고서 1973,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낙태를 합법화해서 이제 이 법으로 인정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1973년에 로 대 웨이드라는 법을 통해서 그 낙태를 할 수 있는 거를 법적으로 허용을 해줬는데 지난 6월 24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6월 24일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거를 위헌 판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 이슈가 되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이 낙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양심적 병역 거부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공통된 그 쟁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신체의 자기 결정권을 왜 국가가 판단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겠죠. 그럼 태아의 생명은 누가 그 선택을 못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종교적 가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국가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긴 한데 과연 종교가 국가 위에 존재하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논쟁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신 중단의 권리가 이제 로 대 웨이드라는 법률을 통해서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여기에서 그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문제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1919년, 1900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요. 1919년은 3.1운동이 있었고요. 2019년, 며칠이야?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내렸어요. 낙태죄에 대해서. 낙태죄에서, 그러니까 형법에 나와 있는 낙태죄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면은 뭐 이상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시행된 게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이 실제 실효되는 거는 2021년 1월 1일부터였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라고 하면 제가 국가주의자가 아닌데. 그래서 그 대한민국은 그러게 얼마 안 됐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낙태를 하려면 낙태약이라든가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대요.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거에 막 불법약이 나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실제 법이 만들어졌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낙태 관련된 이슈에 전 세계가 또 이제 이슈를 던진 거고요. 이런 현상입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혹시 이거 이런 거 보셨나요? 퀴어 퍼레이드 혹시 참여해 보신 분 계신가요? 언제 참여하셨나요? 인천 퀴어 퍼레이드 19년 부평에서 할 때 그때는 참 평화로웠어요. 그때 혹시 가보셨을 분위기 어땠는지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방이 시끄러웠어요. 예. 행진하는 거가 안 맞고. 그러니까 행진하는데 이때는 바리케이트를 쳐줬어요, 경찰이. 폴리스 라인 쳐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다들 막 동성기 가면서 돌아와 막 그러는데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꼬마 애기랑 이렇게 같이 걷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퍼레이드 신나게 하고 있는데, 엄마 나보고 오라는데 나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나 엄마랑 지금 손잡고 가고 있는데 나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막 찬송가 부르는데, 그때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이제 뉴질랜드 대사관 그 부부도 오고, 그 부부가 그 커플입니다. 동성애 커플입니다. 그래서 와서 지지 발언하고 연대 발언하고 조직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각 대사관들 다 오게 하고 하니까 경찰도 이제 쫄아가지고서 했었는데, 이 사진이 언제냐면은 2018년 사진이에요. 2018년에 언제야? 9월 8일. 이건 9월 9일이고요. 9월 8일 날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인천 지부인가?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이제 그 사람들이 올려와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포위한 장면이에요. 포위해서 여기서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몇 시간 동안 갇혀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폭행 사건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도, 그거를 이제 경찰은 그냥, 이게 보통 폴리스 사인 치면은 누굴 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측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 집회 퀴어 퍼레이드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분위기로 가고, 그 안에서 이제 막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제 경찰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막 갇힌 사람들이 9월이면 덥잖아요. 뭐 물 먹고 싶은데도 못 나가고 막 탈수 증세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인권위원장님이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인데 자기 딸이 이제 간 거예요, 퀴어 퍼레이드. 그래서 전화 받고 물 갖다 주러 갔는데 다 교인들이잖아요, 이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그래서 나 목사예요. 저기 내 딸이 있어요. 물 갖다 주러 가려고 해요. 그런데도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라니까 그랬답니다.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찬성 반대는 묻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은 그 묻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존재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묻지 않고, 2019년인가 제주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그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무지개 행동의 한채윤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가 동성애 관련된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인권조례 만든다 그러면은 막 민원 엄청나게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논리를 이분이 이제 조목조목 반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14년에 그 드라마 중에, 저는 TV가 없어서 TV를 안 보는데 SBS 드라마 중에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 도경수가 나오는 드라마가 되게 유명했나 봐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브로맨스를 다룬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약간 동성애 비슷한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인권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SBS에다가 탄원서를 넣은 거예요. 이 드라마는 예,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 드라마를 보고 청소년이 그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탄원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한채윤이라는 분이 이제 무지개 행동이라는 성소수자 인권 단체의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이 드라마 보고 동성애자가 됐으면은 아내의 유혹을 보고 다시 이성애자로 돌아오면 된다. 그렇게 해서 갈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대부분 이제 저 같은 이제 뭐 외부에서 왔던 인기제 공무원들 말고 그 각 지자체에서 이제 좀 어쨌든 이렇게 그 업무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나서 다들 그렇지 막 이러고 저들이 반대하면 그렇지 이거 보고 동성애자를 갈 것 같으면은 아내의 욕을 보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웃긴 얘기인데 저희는 그때 이제 웃었는데 그 사건 그 강의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변이수하사 사건이 있었죠. 이제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한 것 때문에 강제 전역을 당하고 그 2021년 4월 며칠이야? 3월 3일 날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왜 선택을 하셨는가라는 거를 좀 고민해 보면은 그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이것도 편집 좀 부탁합니다. 모 정치인의 발언이 하나 있었죠. 그때가 한참 뭐였냐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하는데 물어본 거예요. 오세훈,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한테 퀴어 퍼레이드에 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을 보지 않을 권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좀 그 발언 이후에 누구야? 변희수 하사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방 자살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참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던 시기입니다. 언제였지? 2006년 네, 이제 미투 운동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누구야? 타라나 비코라는 이제 그 활동가의 그러니까 여성 단체 활동가에 의해서 되면서 그때 파장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에 이제 그게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하비 와인스타인인가? 이름이? 예. 영화 감독 유명한 영화 감독이라는 전문가가 계시네요.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그 여배우들의 폭로가 이루어지면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우리 사회에 있었던 그 억압받는 여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인권 신장이 됐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2018년에 18년일 거예요 아마 그 유명한 분이 한번 미투를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그 서지영 검사 사건으로 인해서 막 이제 우후죽순 막 하듯이 이제 미투 운동이 돼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게 됐는데 근데 이것도 한번 이제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너무 이제 사회적 기능을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게 있는데 역기능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면은 특히 이제 2016년 12월 20일 날 그 정치수 의원이 발의를 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이 뭐냐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에서 이제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에 대해서 판결이 종료가 될 때까지 무고죄가 진행할 수 없도록 이런 거를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피해자가 성범죄 관련 이력이 있더라도 이거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 개정안에 있는 문제였는데 이게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8년부터 법무부가 요 매뉴얼을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헌법적 가치에 보면은 법률에 있어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유무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 몇 조냐면은 27조 4항에 보면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요. 5항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자기를 변로할 수 있는
변론권이 있어요. 자기 변론권이 있는데 요 미투라든가 이런 그 정치수 의원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은 누군가는 그 헌법적 가치에서 자기 그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누구 말씀하셨죠? 최영미 시인? 예, 그 고은 시인에 대한 거였죠.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저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몇 가지 사건에 보면은 박재동 사건에 보면은 그게 이제 미투가 됐는데 어떻게 판결이 났죠, 그건? 예, 그 혐의 없음으로 끝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오달수 같은 경우도 이미 사회적으로는 매장이 됐는데 그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 미투에 관련 성폭력 범죄에 관련돼서는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법률의 문제하고 또 이제 그 미투 운동의 문제하고 이게 좀 충돌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을 어떻게 더 보완할 거라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 2018년입니다. 최근이죠, 비록. 그때 예멘에서 이제 내전 사태가 있어가지고서 500명의 난민이 제주도에 왔어요. 근데 이제 영상인데 그 여기 보시면은 가짜 난민 3년간 뭐 하고 당장 추방하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예멘에 갈 때는 비자 받고 들어가고 뭐 이런 요구 폐지하라. 내 자녀는 안전 위협하는 난민법 폐지하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고 또 하나가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여성단체에서 단체 성명을 냈어요. 저 사람들은 잠재적 성범죄다라는 이런 것들을 냈어요. 그래서 전 인권위원장님이 제 선배인데 이주노동자 단체에 있는데 하다가 너무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인권단체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좀 소수자가 있어요. 그죠?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난민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 그룹들이 이제 강하게 이들은 잠재적 강간범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이제 그림 안 나옵니다, 이제. 자, 교차성에 의한 정체성이라는 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성별은 뭐고, 나이는 뭐고, 직업은 뭐고, 종교는 뭐고, 성적 지향은 뭐고, 출신 국가는 뭐다. 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이제 김지혜 작가의 이제 책에서 이제 좀 따왔는데요. 이걸 보면은요, 이 중에 하나만 빼면 나는 주류인 거예요. 자, 선생님의 교차성에 의해 정체성 한번 어떤 거죠? 여기서부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불편하면은. 딱 보고 나서 나는 뭐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뭐만 빼면은 주류다. 종교는 예. 남성, 청년, 공무원, 이성애자 이렇게 이제 어느 하나만 빼면은 그 중에 자기는 이들은 각자가 소수자지만 이 중에 하나만 빠지면은 자기는 주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억압하는 기제로 그거를 같이 모아가는 게 아까 우리가 6가지 사례를 봤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어느 한 분야에서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 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넘어갈게요. 뭐 이런 거 그림 그냥 넘어갈게요. 예. 우리가 이제 차별이라는 주제를 얘기하면은 아주 오래된 명제가 있습니다. 뭐 우리 책에서 많이 들어봤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예,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기에 차별을 얘기할 때 아주 오래된 명제가 뭐냐면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15분이구나. 예.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게 뭐냐면 아까 아동 얘기 나왔잖아요. 아동 얘기 나왔으면은 그 아동의 인권에 있어서 같은 것은 뭐고 다른 것은 뭐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같은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동이 방해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권적으로를 떠나서 그럼 문제가 누구냐면 개의 문제예요. 그죠? 개의 문제인데 거기서 소란을 일으키는 아이의 문제인데 그거를 모든 아동으로
환원해서 아예 노키지존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차별이 되는 거죠. 특정 집단에 대한, 특정 계층에 대한, 특정 어떤 그룹에 대한 것들로 이제 차별로 이어지는 현상들이 여기서 이제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뭔가를 분류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뭐 뛰어다니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아이를 제재하고 경고를 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집단을 아예 그냥 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발생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러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별적 요인에 보면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선입견과 편견. 아까 우리 대표님 하나 하셨죠? 고백하시죠? 아줌마들은 다 시끄럽고 또 왜 얘기를 길게 한다. 예, 이런 선입견과 편견.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책임 회피. 이게 이제 개인적 요인이고요. 근데 참 고민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 환경적 요인은 권력의 문제가 있고요. 구조의 문제가 있고, 제도의 문제, 그러니까 문화의 문제. 잘 안 보이시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이게 왜 자꾸 깨지죠? 그래서 여기 차이라는 게 누구나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차별의 현상이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인권 감수성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해요. 한 번씩 좀 읽어주실까요? 앞에 계신 분들이 오늘 타켓이 됐습니다. 예, 한번. 일반적으로 자극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서 풍락기준 상태 또는 성질을 감수성이라고 하며 민감성이라고도 한다. 네, 다음 읽어주시겠습니까? 감수성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네, 짧은 거 있습니다. 차별받는 이들의 관점에서 말하고 예, 우리가 이제 좀 계속 이제 우리 아까 교차성의 정체성, 교차성 안에서 정체성을 봤는데 그럼 우린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고요. 이 영상 하나 볼게요. 단위로 집을 옮겨야만 한다면 한 발 뒤로. 4대 보험을 못 받는다면 한 발 뒤로. 가족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당했다면 한 발 뒤로. 결혼 혹은 출산으로 경력단절이 두렵다면 한 발 뒤로. 공공장소에서 조롱이나 시선을 받지 않고 애인과 스킨십할 수 있다면 한 발 앞으로. 근처 어떤 화장실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한 발 앞으로. 나이 때문에 무시당한 적 있다면 이성 애인이 있는 척 해봤다면 내 식습관을 구구절절 설명한 적이 나의 가족 형태를 사람들에게 종종 설명해야 대학이나 직장에 학교 동문회가 있다면 학력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당신의 연애 형태는 잘못됐다고 배운 적이 있다면 등과금을 연체해본 적이 있다면 휴학하고 등록금을 벌어야만 했다면 자신의 성별, 장애, 신체 등이 미디어에서 희화화된 적이 있다면 보호자 동의서, 보증금 마련, 사투리, 서울에 있는 대학, 신용카드, 노골적인 시선, 실업급여, 마이너스 통장, 육아휴직, 산업재해, 상사의 성별, 출신 지역, 소득을 증명, 학창시절 과외, 해외여행, 최저시급, 성범죄, 출산 계획. 예상은 했는데 막상 맨 앞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속이 답답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저의 등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대부분 이제 딱 겉모습을 보시고 무조건 외국에 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한국말을 잘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죠. 취업하는데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죠.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뭐 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방에서 살다 올라오면 좀 불리하죠. 장애인 성소수자이고 수급자인데 현재 나의 위치가 정말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꼈고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료비 지출이 수급비보다 초과하는 상태인데 굉장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래서 공공의료에 가까운 복지 시스템과 의료보건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고 맨 끝이네요. 맨 끝이고 질문을 받았을 때 더 뒤로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고 지정성별 여성이면서 성소수자 활동가로 살고 있는데 전혀 나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나에 대한 감수성이 없고 나를 위한 법제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당연한 실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돼야 하고요. 성소수자 활동가들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고 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시각장애 1급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요. 지금 귀에서 아까 3번째 정도로 봤었는데요. 사실상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건 고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용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은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떻게든 뭐 계약직이라도 언제나 일을 해서 사회에 나가고 싶고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기준선에서 조금 뒤에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뒤로 와가지고 예전하고 많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조금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임신 출산 관련 때문에 경력 단절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출산도 문제긴 하지만 일단 출산한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장애인이면서 여러 가지 소수자분들과는 다르게 좀 더 특권층을 생각했는데 그거 외에서 제가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받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딱 이 정도 위치로 갔다고. 제가 대학원생이면서 지금 저 앞으로 빚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게 다 학자금 대출 빚이고 교육 관련돼서 이게 다 대학에 다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같이 돈이 없어도 대학원에서 교육을 계속 받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 대학원생들이 지금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도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뭐 워킹맘이든 아니든 그런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관계없는 공간에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제 주변에 많구나.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의 개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알바에 전전하지 않아도 조금은 자기가 뭘 원하고 꿈꾸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저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로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어떠셨나요? 영상 보면 좀 공감 가는 내용들 많이 있지 않나요? 뭐 청년은 아니지만 뭐 이 나이 저도 이 나이 되도록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서 예, 좀 그런 게 있었고요. 이런 거 한번 같이 공감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렇게 있는데 예, 이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뭐 여성, 아동, 장애인, 결혼 이주 여성, 노인, 미등록 외국인, 노숙인, 난민, 무슬림, LGBT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여기 이런 사람들이 그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는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사회인 거죠. 이거 유범상 교수님은 이걸 항상 이거는 작으니까 이 통을 넓히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넓힌지는 모르겠어요. 예, 정권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러는데 바꿔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과연 그러면은 이게 우리 국내 법에서는 이거를 그냥 묵인하고 있는가? 헌법 11조에 보면 평등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도 보면은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쭉쭉쭉쭉 있습니다. 이제 제가 넘어가는 거는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안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개별 법령에서 차별금지 보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차별을 분명하게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내법 말고 국제법 보면은 아동권리협약, 만약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꾸 왜 우리나라가 될까요? 별로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데 예, 대한민국이 요거 1989년에 요 그러니까 협약이 발효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가입한 날짜에서 이제 비준한 날짜 이런 거거든요. 1991년 11월 20일 날 예, 비준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차별협약은 79년, 84년.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비준해서 발효된 날짜들. 요거고 이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93년 3월 달에 이제 됐어요. 근데 아까 어땠습니까? 됐나요? 아까 이슈들 사례에 보면은 그거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외국 조약이라서 그런가 보면은 사실 아니죠. 헌법 6조에 보면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게 우리 헌법 6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법률상에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아까 사례 1번부터 6번까지 뭐 이슈 이런 곳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2003년에 2002년 당시죠. 2002년 당시 그 당시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라는 거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2002년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 아시나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어요. 2003년에. 네, 노무현. 그래서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6년 7월 25일 날 이제 법안을 공고했고요. 2007년 12월 달에 그 법무부에서 정부 발의로 이제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때 뭐가 빠져 있었냐면은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가 노회찬 의원안을 2008년 1월 28일 날 했는데 어떻게 됐죠? 회기 만료 폐기. 그리고 이제 이제 국회마다 이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무수히 많아요. 근데 다 빼고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 발의했던 사람들만 특징적으로 봤는데 그 2011년에는 18대 국회에서 똑같은 내용의 권영길 의원이 외 10명이 이제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 폐기됐고요. 그 다음에 12년에도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에서 했다가 폐기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에 19대 국회에서 아예 철회를 해버렸어요. 이때는 정권이 누구 정권이었죠? 13년이면? 아, 네. 제 입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술을 끊지 않고 수제 맥주로 바꾸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신 분. 그리고 나서 이제 21대 국회가 되면서 장혜영 의원이 제일 먼저 이제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들이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권희숙 의원이 평등 및 차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몇 년도야? 2020년부터 해서 21년, 이제 22년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요. 차별금지법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 하면은 그 2007년부터 해서 그 뭐 바르게 살기 뭐 운동 뭐 하고 뭐 별의별 학부모 단체 그 다음에 종교 단체 이런 데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나요. 19년도에 이제 인천시에서 인권 조례가 생기고 나서 이제 19년에 이제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디지? 주안에 보면 그 시민회관 틈인가요? 거기가? 예, 거기에서 이제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한 150명 정도 사람이 모였는데 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 인권에 이렇게 관심이 많어? 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일어나더니 그럼 우리 애는 어떡하라고요? 학문 성교 어떡할 겁니까? 막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토론자들이 막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고요. 막 설명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똑같은 질문 또 하고 줄줄줄줄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일렬로 쭉 앉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럼 교사 인권 어떡할 건가?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제 갑자기 깍두기가 한 명 등장하더니 막 뒤집어 엎고 막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별금지법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뭘 금지하는 거냐면 고용에 있어서 어떤 이런 그러니까 차별에 보면은 차별 사유들 있잖아요.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2조 3항 뭐 거기 나와 있는 차별의 정의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고용, 그다음에 재화 용역, 공공의 이용, 그다음에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만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것까지 마치 종교의 자유가 없어진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을 계속 반대하고 다니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이제 미추홀군데 인권 조례 한번 개정하려고 했더니 그 전국에 있는 이런 조직된 시민들의 힘이 막 동원되면서 민원이 880 몇 개가 막 들어오고 막 항의 전화 막 오고 막 구의원 시의원 전화해서 막 뭐 너 다음번에 떨어뜨리겠다 협박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차별이라는 게 이렇게 막 단순히 차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혐오의 피라미드라는 게 있거든요. 교묘한 차별적 행위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 마지막에는 제노사이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제노사이드가 가장 심하게 이루어졌던 근대의 사건이 혹시 어떤 사건인지,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 학살만 얘기하지만 그때 장애인, 그러니까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더, 그러니까 유태인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노사이드 전 단계, 극단적 폭력 행위, 그리고 어디죠? 그 구이역 사건,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여성에 대한 특정 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다 어디서 비롯되냐면은 특정 집단에 대한 그 차별과 편견 이런 것들이 점점 싹이 자라서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그 제노사이드까지 가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요즘에 이제 외국 뉴스, 제가 이제 뭐 외국어를 잘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가끔 보면은 이게 전조가 보여요. 왜냐면 특히 이번에 프랑스 대선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마리 르펜이라고 이제 극우 세력이거든요. 아빠가 박정희고 딸이 이제 박근혜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항상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이번에 결선 투표까지 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마크롱이 되긴 했는데 걔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 마리 르펜이 그거를 대안으로 한다라는 거 자체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세계 흐름이, 미국은 한번 겪었죠. 트럼프를 한번 겪었잖아요. 이렇게 점점 이 누군가를 혐오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포퓰리즘을 형성하는, 그 지난 대선도 그런 뭐 대한민국도 뭐 비슷한 현상이 아직도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누군가를 혐오하게 만들고 이런 형태가 이제 정치를 이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사회 구조가 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뭐 이거 그냥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냥 책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 얘기할 때 인권이 뭐냐라고 하면 모두가 다 권리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안 읽어본 거예요. 세계 인권선언 29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해진 제한을 받는다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권이라는 거는 이 제한을 받는 거가 이제 그런 건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 누군가의 이 혐오 때문에, 누군가의 이런 차별 때문에 누군가는 극단적 선택까지 해야 되는,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가는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30조에는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어떤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내 권리와 자유를 파괴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세계인권선언. 지난주에는 27조까지만 나왔잖아요. 28조가 연대에 대한 권리고요. 29조, 30조는 다들 읽질 않아요, 사실상. 근데 29조, 30조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의 권리, 누군가의 자유를, 오늘 저도 민원인한테 계속 그런 거예요. 그건 내 자유 아니냐. 근데 당신이 누군가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누군가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 자유까지 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싶었으나 제가 여기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고 왔어요. 그냥 저희 존엄성이 파괴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자기는 자유라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고 인격을 말살하고 이런 권리와 자유가 주어지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동의 난 영업할 권리가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되면은 그거에 대한 제약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법령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모두를 위한 인권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약속했던 그 술 먹으면서 약속했던 거 이게 어디서 있냐면은 지구에서 막 냈다면서요. 동판. 예, 예. 이게 이제 청계광장, 청계천 이렇게 보면 옆에 골목길 조만해요, 요만해요, 넓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동판들이 막 새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 뭐 조국통일 NL인데, 그리고 막 비정규직 철폐, 평등세상 건설, 열사여 차별 없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여기다가 노조 측에서 많이 돈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각계각층에서 이렇게 해서 동판 하나씩 했는데 어떤 거 했는지 모르시죠? 돈 내라니까 하셨죠? 문구까지는 고민 안 했고 다들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여기 보면은 인간 해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청계광장 이렇게 옆길로 가시면은 청계 5가에서 6가 가는 길에 이게 동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명박이 만들어 놓은 그 인공하천이 아니라 옆길을 가시면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길을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도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아유, 거꾸로 돌렸네. 막 여기 가면은 막 진정한 혁명을 꿈꾸며 뭐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서울시장 때 만들어졌던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선가 이제 사람들의 열망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끝나는 여기가 거의 끝부분인데 여기를 딱 끝나서 우회전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요게 나옵니다. 전태일 동상.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딘가? 그럼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샤샤샤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좀 많이 건너뛰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